네, 이제 아까는 이제 암을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진행됐냐에 따라서 병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기를 나누고 암이 진단이 됐으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암을 치료를 할 때는 완치를 목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완치가 불가한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식적 치료라고 해서 이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이 증상을 좀 더 덜 느끼고 오래 살게 하기 위한 고식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큐레이티브 라고 하고, 그리고 완화 또는 생명 연장, 그런 거라고 하는 그런 치료는 이제 팔리에이티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요런 이제 영어도 익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암의 치료 목표 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완치를 목표로 하면은 근치적인데 그냥 암 환자들이 이제 완치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게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구식적 팔리에이티브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아까 또 그 그래프 같은 큰 그림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걸로 이제 수술 여부에 따라서 수술 가능하면 간 절제술, 간 이식 같은 것들도 하고요. 이제 비수술적으로는 고주파 열치료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색전술, 항암요법, 항암제 치료하는 것 또는 이제 방사선 치료하는 것. 이런 이제 수술하는 수술적인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범위도 만약에 국소로 치료를 하는 거면 국소 치료, 전신으로 치료를 하는 거면 전신인데 저희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온몸에 다 퍼지잖아요. 흡수가 돼서. 그런 거는 전신 치료겠죠? 네. 근데 저희가 간암에서 여기만 잘라내요. 이거는 무슨 치료일까요? 국소지. 그쵸. 네. 국소죠. 그래서 이런 범위에 따라서도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도 선행요법, 이걸 네오 어주번트라고 하고, 그리고 보조요법, 어주번트. 이문세 레이시의 간암 치료에서 쓰이는 게 또 어주번트거든요. 아, 네, 그리고 고식적 요법이 아까 팔리에이티브가 제가 이제 환자들의 생명 연장 이제 좀 증상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팔리에이티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구제요법 같은 거는 어떤 특정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로 계속 해보는 네, 다른 약제로 치료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제요법이라고 하는데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좀 팔리에이티브랑.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네오 어주번트랑 어주번트, 팔리에이티브에 대한 개념만 좀 명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근데 이민세를 씨는 어주번트 치료입니다. 네. 네오 어주번트와 어주번트가 뭐가 다른지는 뒤에 그림으로 또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 이전에 수술이 국소적인 이런 잘라내는 국소 치료잖아요. 근데 잘라내더라도 이왕이면 작게 잘라내는 게 좋잖아요. 네, 그쵸. 이왕이면 작게 잘라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떤 이제, 장기에서 이 수술을 할 때 잘라내려고 하는데, 이 잘라내기 전에 이 잘라낼 부위를 좀 암세포를 조금이나마 작게 해놓고 잘라내려면 네오어주먼트를 하는 거예요. 네오어주먼트 치료를 통해서 수술하기 전에 네오어주먼트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 네오어주먼트 치료를 통해서 그 특정 장기의 암세포 크기를 좀 줄여놓고 최대한 작게 잘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잘라낼수록 환자한테 부담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잘라내고 나서 그리고 이걸 암세포를 잘라냈다고 해도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암세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라내도 아까 암세포가 모양이 이상하기도 하고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어딘가 침범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남아있는 잔여, 미세 잔존암들을 깔끔하게 또 한 번 더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어주번트 치료를 보시면 돼요. 보조요법. 아, 수술 전에 하는 건 네오 어주번트. 그러니까 목적을 좀 보면 수술이 있어요. 수술 전에 어주번트를 통해서 잘라낼 부위를 일단 작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잘라내요. 잘라내고도 남아있는 잔존암들을 또 한번 깔끔하게 청소하려고 네, 어주번트 치료를 먹어요. 이미셀 일시주의 간세포암 보조법이라는 거는 간세포암에서의 근치적 절제술을 하고 나서 제가 근치가 뭐라고 했어요? 크레이틴. 뿌리부터 없애는.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완치를 목적으로 그냥 이걸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치적 절제술 이후에 간세포함에서 근치적 절제술 이후에 남아있는 미세 잔존암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쓰는 게 어즈버트 이뮤스 렛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 이제 암 치료의 종류, 타겟 범위에 따라서도 이거 크게 뭐 나누면 요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 알 텐데, 수술, 방사선 치료, 뭐 한랭 고주파, 뭐 이런 것들은 타겟해서 치료를 하는 거라서 국소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전신 치료는 항암요법, 아까 약 먹으면 온몸에 퍼진다 했잖아요. 그럼 전신이겠죠? 그리고 뭐 생물학적 요법이나 또는 전신 방사선 치료, 전신에 방사선 쬐는 거 전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오어즈먼트, 어즈먼트, 팔리에이티브. 되게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치적 절제술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암치료에서는. 간치료에서 1차 치료예요. 제일 중요하게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라낼 수 있을 때 잘라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잘라내지 못할 경우가 문제가 되니까 항암제 치료들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치적 절제술이 정말 제일 중요하지만 이 근치적 절제술이 너무 중요하니까 잘 하기 위해서 덩어리를 작게 하기 위해 네오어즈먼트를 하고 네오어즈먼트를 통해서 이제 암세포 크기를 작게, 암 덩어리 크기를 작게 한 뒤에 잘 잘라내고도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잔존암을 어주번트 치료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불가한 경우 근치적 절제술 수술이 불가한 경우, 뭐 전이가 여기저기 됐거나, 뭐 혈관으로 뭐 여기 노드 전이가 막 여러 개 됐거나, 또는 뭐 재발을 했거나, 뭐 이런 환자들의 경우는 팔리에이티브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은 이제 항암제를 먹고 그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 똑같은 건데 앞에는 좀 더 쉽게 풀어놨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암 치료의 전체적인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는 해요. 보면은 여기 네오어즈먼트를 하고 큐레이티브 이제 서저리 하고 서지컬 치료를 해서 이제 어즈먼트 같이 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는 이제 항암 치료인 거죠. 먹는 약이든 뭐 주사제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 이런 거고 뭐 디테일한 치료 방식이나 접근 방법들은 뭐 암의 상태나 뭐 암종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근데 전체적인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서저리 부분에서 보시면 암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데 대신 저기서 보시면 T3는 조금 침범을 했잖아요. T2일 때 안에 있을 때 잘라내기 제일 깔끔하게 잘라낼 수 있잖아요. 저 때가 수술하기 제일 좋고 초기에 빨리 찾아내서 저 때 이제 잘라내는 게 제일 효과적인 암 치료 방법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실 수 있고 네. 옛날에는 이런 암 수술 같은 것도 또 기술이 좀 좋지 않아서 또 수술하면서도 많이 사망하고 수술도 잘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암 환자의 40%가 수술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거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네오어즈번트, 어즈번트 수술 앞뒤로 이렇게 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술 외에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방사선 치료의 기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이제 방사선을 몸에 쏘면 그 방사선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세포의 DNA가 세포 안에 DNA가 있잖아요. DNA가 끊어지면 얘가 더 이상 뭐 세포 사이클이 돌아가지 못하고 죽겠죠. 근데 얘가 모든 방사선을 쐈을 때 그 길목에 있는 모든 이제 세포에 있는 DNA가 다 끊어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세포는 늙으면 알아서 죽는데 암세포는 상태가 안 좋으면서도 그냥 계속 그 덩어리만 커지면서
그러니까 밥만 축내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회복도 느려요. 네. 그래서 이걸 썼을 때, 방사선 썼을 때 정상세포들은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암세포는 회복이 느려서 아직 정상세포들이 다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주기,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회복되지만 암세포는 회복이 되지 않았을 시기를 타이밍으로 해서 특정 주기를 짜서 방사선 치료 주기를 짜서 계속 치료를 해요. 그러면 암세포만 계속 죽겠죠. 네. 정상세포는 이 어디를 썼을 때 거기 경로에 있는 정상세포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일주일 뒤면 회복이 되는데 암세포는 일주일 가지고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또 쌓여요. 그럼 정상세포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회복을 하겠죠? 일주일 뒤에. 근데 얘는 죽고 또 쏘면 또 다치겠죠. 회복이 안 돼 있을 때 암세포들은. 그러니까 이제 정상세포만 회복했을 주기를 기준으로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러면 방사선 치료의 주기를 그렇게 어느 정도 나눠서 쏘면 정상세포는 괜찮지만 암세포는 점점 크기가 줄겠죠. 네, 그런 이제 기전으로 치료를 하는 게 방사선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런 치료들 말고 전신 항암 치료, 약물 치료 같은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전신 치료를 시스테믹 트리트먼트라고 부르거든요. 아무튼, 이런 시스테믹, 트리트먼트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항암 치료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스테믹하게. 항암제는 나중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할 거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전에 따라서 나누게 돼요. 그리고 기전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전에 있는 약제들, 그리고 약제들의 기전이 다르면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다르고 또 기전이 다르면 여러 가지 기전으로 얘를 죽이려고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효과적이겠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얘를 공격을 하니까 더 효과적일 거고, 그리고 경로가 여러 가지, 기전이 여러 가지니까 부작용이 겹치지 않아서 안전할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중복되지 않은 부작용, 그리고 상이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제들을 조합해서 치료를 하는 걸 복합화학요법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암세포는 이거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암세포가 정상세포랑 다른 게 뭐라고 했어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죽어야 되는데 얘는 계속 성장을 하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멸을 하지 않고 얘는 그냥 세포의 성장, 죽음의 이 프로세스가 고장이 나고 잘못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잘못된 거를 이 잘못된 프로세스, 암세포의 이 이제 사이클을 타겟팅해서 공격을 하는 게 항암제 1, 2세대 항암제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암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1세대와 2세대는 이런 암세포들의 생성, 성장, 죽음까지 이르는 이 프로세스가 고장이 나서 계속해서 분열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공격을 하는 게 현재 1, 2세대입니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비 거의 이제 고장이 난 애들이 계속해서 성장만 한다고. 아, 좀비 같은 애들인 거죠. 좀비 같은 애들이 계속 성장을 하는데, 보통 정상적인 애들은 이렇게 돌고, 이제 나이 들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좀비가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계속 분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얘네는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반만 축낸다고 했잖아요. 제가 반만 축내고 늙기만 늙어가지고 반만 축내고 덩어리만 점점 커지고 정상기부들한테 일만 시키고 얘네가 벌어오는 거뭐 얘네 밥은 다 뺏어 먹고 얘네 쫄쫄 굶어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장이 난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 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를 이 공격을 하는 게 1, 2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암세포들은 또 웃긴 게 저희가 면역 기능을 저희 몸이 신체에서 저희가 면역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감기가 걸리거나 또는 뭐 저희가 어디 찔리거나 뭐 베더가 이렇게 해도 피가 나고 여기 욱신 거리기도 하고 딱지가 생기고 간지럽기도 하고 이게 다 일련의 이제 반응이거든요. 근데 얘는 면역 반응이 없어요.
저희가 막 열나고, 저희가 막, 뭐야, 감기 걸리면 열나고, 가래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다 면역 반응 때문에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또 웃긴 게, 얘네는 저희의 이러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고, 회피를 하기도 해요. 나 정상인데? 이러면서 가면을 쓰고 정상세포인 척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네들이 인식이 아예 정상세포인데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회피를 하기도 하고 또는 면역세포들이 와도 얘네들이 일을 못하게 얘네의 기능 자체를 억제를 해보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암세포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나이도 많으면서 밥만 축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몸의 면역 반응 자체도 자기들을 죽여야 되는 저희 몸의 면역 반응도 못하게끔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는 치료가 힘들고 아직 암은 정복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보시면 이건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화학요법은 이제 그러니까 케모테라피라는 거는 이 항암제, 그러니까 항암제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건데 이거는 다 나온 얘기기는 한데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사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것이긴 한데 케모테라피라고 해서 항암 화학요법, 그러니까 항암제인데 화학적인 이런 약제들 1, 2세대 약제로 치료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다 비슷해요. 보조화학, 선행화학, 동시화학 이것도 보시면 어주번트를 케모로 하는 거고 그리고 선행화학 요법도 이제 네오어주번트를 케모테라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세대 약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제가 세 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1, 2세대 항암제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거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애예요. 세포 자체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면 세포를 그냥 때려요. 세포를 그냥 때려서 어, 그냥 얘를 죽이려고 때리고 공격하는 건데 근데 대신 얘는 주변에 다른 정상세포들도 같이 공격을 하긴 해요. 그냥 근데 이제 표적 파원들은 이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특정 회로를 차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암세포를 공격을 하기는 하지만, 암세포를 직접 공격을 하는 거긴 하지만,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타겟해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표적 항암제라 불러요. 근데 얘는 세포에 독을 줘서 죽이는 거라서 세포독성 항암제라 불러요. 네,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랑 표적 항암제는 이제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긴 하겠죠. 근데 면역 항암제는 보시면 저희 몸에 아까 제가 암세포는 되게 또 치사하게 면역을 회피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 했잖아요. 이런 암세포의 면역 회피 또는 면역 억제하는 이런 부분들 얘네가 머리 쓰는 거를 머리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세포가 더 활성화되게 하던가 더 활성화되게 저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더 활성화시키던가 또는 이 암세포들이 이제 면역을 못하도록 억제시킨다 했잖아요. 그 억제시키는 과정을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저희 몸의 면역 반응을 더 잘 하게끔, 그래서 암세포들을 더 잘 공격하게끔 하는 거죠. 얘는 직접적으로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몸의 면역적인 반응을 더 이제 잘 하게끔, 암에 대한 면역을 활성을 더 올리는 거죠. 그게 3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1세대, 2세대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고, 3세대는 이런 암세포의 면역 회피 또는 억제하는 기전, 얘네가 머리 쓰는 부분을 못 쓰도록 이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포독성 항암제, 아까 제가 독성이라고 했잖아요. 세포에 독을 뿌려서 죽인다 했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암세포를 공격하지만 제가 암세포만 공격하는 건 아니라 했잖아요. 이게 특징이 그냥 세포 그 주기가 그러니까 분열이 빠른 애들을 공격을 해요. 얘네 특징은 이 항암제의 특징은
암세포가 분열이 빠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성장하는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 몸에서도 손톱, 머리카락 이런 거는 분열이 빨라요, 비교적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세포들도 특정 주기가 다 신체마다 다르거든요. 저희 몸에 있는 정상세포도. 그래서 암세포도 빠르지만 뭐 손톱, 머리카락 이런 데들은 또 피부, 표피 이런 데들은 저희 뭐 긁혀도 빨리 낳잖아요. 딱지 빨리 않고. 그런 애들은 되게 이제 사이클이 빨리 돌아요. 그래서 얘네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얘네는. 그냥 사이클이 빨리 도는 세포를 공격을 하는 애인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독을 뿌리는 거예요. 독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의 부작용은 저희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항암 치료를 하면 막 머리 다 빠지고 그런 거 있었죠. 항암 치료한 환자들 드라마에서 머리 우수 빠지면서 머리 빗으면서 울잖아요. 머리 빠지고. 그게 결국 이런 것 때문인 이 치료 때문인 거예요.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대표적인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를 했을 때 대표적인 이제 부작용이 머리카락 빠지고 입안이 헐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포독성 항암제의 종류는 뭐 이렇게 크게 보면 6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런 종류가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는 빠르게 사이클이 도는 세포들을 공격을 해서 그 세포들의 DNA 분자를 파괴하거나 이제 부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냥 사이클이 빨리 도는 생성, 성장, 이제 사멸, 이 사이클이 빠른 세포들의 DNA를 파괴를 하는 이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세포 독성 항암제는 이런 약제, 이런 이제 분류가 되어 있구나, 종류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기량제, 튜블린 작용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포인트가 다를 뿐 빠르게 순환을 도는 세포들을 타겟한다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표적 치료제는 아까 제가 표적 항암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암세포들이 빨리빨리 성장을 한다 했잖아요. 이 빨리빨리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주변 세포들, 정상 세포들이 먹어야 될 밥까지 뺏어 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밥을 어디서 받아오냐면 혈액에서 받아오잖아요. 근데 혈액을 자기네 위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네들 주변에 혈관이 있으면, 내 옆에 혈관이 있으면, 우리 옆집에 밥집, 맛집이 있으면 더 잘 갈 수 있잖아요. 더 빨리빨리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많이 먹으려고 이제 밥집을 옆에다 놓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주변에 혈관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 옆에 밥집을 만들어요. 계속 갖고 와요. 그걸 얘네가 이제 암세포들이 그래서 암 덩어리가 있으면 그 주변을 혈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얘네가 그거에서 이제 피가 들어오잖아요. 혈관이 생기면 피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또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혈관 생성 자체를 좀 못하게 하면 얘네가 영양분을 덜 먹을 거고 그러면 성장을 덜 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메인 기전으로 하는 게 표적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제는 결국에는 항암제, 그러니까 암세포들의 성장과 관련된 이 어떤 회로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차단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성장 자체를 좀 못하도록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표적 치료제.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기전을 타겟팅해서 그래서 얘네가 성장하지 못하게, 얘네가 굶어 죽게끔 하는 기전이 타겟팅을 하는 거잖아요. 얘네가 맨날 밥을 먹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을 타겟팅해서 못 먹게, 굶어 죽게 하는 게 타겟팅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표적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저희 몸에 암세포에만 가는 이 혈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몸에는 정말 많은 이제 혈관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저희 몸에 있는 다른 혈관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암세포에만 가는 혈관에만 이제 영향을 미치면 좋을 텐데, 이게 결국에는 다른 혈관들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혈관의 탄성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거나, 이런 부작용이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적항체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은 약 고혈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독성 항암제와의 부작용이랑 다르죠. 세포독성 항암제는 빠르게 사이클이 도는 세포들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입이 헐거나 뭐 이런 거라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고혈압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다르니까 같이 썼을 때 겹치진 않으니 좀 덜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전이 다르니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치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아까 어 그 화학요법 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표적 치료제들도 이제 이런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암의 성장과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 부분에 결국엔 성장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관여를 하는 특별한 분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타겟해서 공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암세포들 성장인자를 바탕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는 거는 저희 몸의 세포가 성장을 하려면 아까 사이클이 있잖아요. 세포가 이제 생성돼서 성장하고 이제 사멸하는 이 과정에서 성장할 때 저희 세포도 그냥 성장하진 않아요. 밖에서 외부에서 어떤 시그널을 줘야 돼요. 신호를 줘야 돼요. 너 성장해, 성장해, 성장해. 죽을 때는 죽을 때 내가 죽어, 죽어. 좀 나쁜 말인데. 죽어, 죽어 하고 성장할 때 성장하도록 막 계속 시그널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시그널을 받아서 성장을 해요. 암세포도 동일해요. 근데 성장해, 성장해가 계속 죽어는 안 나오고 암세포한테 성장하라는 시그널만 계속 들어오니까 얘가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죽으라는 시그널은 안 들어가고. 성장해, 성장해 하는 시그널을 계속 파괴하는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게 보통 대부분이거든요. 표적 치료제는.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표적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EGFR이나 뭐 TKR 뭐 이런 분들을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용어는 어려우시면 천천히 익숙해지셔도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표적 치료제들은 이런 이제 성장 인자를 매개로 하는 성장하도록 계속 시그널을 주는 이 암세포들 성장하라고 계속 시그널을 주는 부분들을 차단을 하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게 주요 네, 기전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은 이렇게 따로 없는데 자료가 없나요? 여기서 잘리고 다음 페이지 없나요? 여기에서 바로 다음 게 저 부분인데 여기 안 들어가 있어서 근데 중요하지 숫자가 않고 뒤에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조금 중간에 바뀔 수 있어서 네, 보시다 보면은 빠졌나 보다. 왜 없지? 일단은 제가 중간에 나중에 따로 전달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신호 전달 경로들, 이제 세포의 성장, 분화, 복구 같은 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 전달 경로 부분, 네, 보통 이제 암세포가 죽지 않는 이유고 계속 성장만 하는 이유가 이런 이제 신호 전달 경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고장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고장이 나서 계속 성장하는 신호만 계속 받는 거예요. 성장에만 계속 받는 거예요. 고장이 나서 이게. 물을 꺼야 되는데 물이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물이 흐르니까 이 물을 받고 계속 밑에 있는 풍선은 점점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호, 성장해 하는 신호. 그리고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암세포는 주변으로 혈관을 끌고 와요. 저 보이시죠? 그림. 저렇게 끌고 오는데 요거 자체를 좀 못하도록 이 혈관을 끌고 오는 게 안 되도록 이 혈관을 끌고 오는 것들 이것도 결국에 혈관을 끌고 오는 이 혈관 신생에 대한 이 시그널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하는 거죠. 그냥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 억제제를 또 타깃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또 나중에 여기서는 또 이것도 나중에 성분 같은 건데 많이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베바시주막, 뭐 소라페닙, 레고라페닙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 성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간암에서도 쓰이고 있고 간암에서도 쓰이고 있는 약재들이라서 이런 기전으로 저런 약재들이 네, 암 치료를 하고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호르몬 좀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는 뭐 치료들 있죠. 유방암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할 때 이제 호르몬 치료제도 같이 쓰이고 근데 대신 표적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뭘까요? 이게 특정 표적을 해서 거기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어떤 이제 그 표적 인자가 환자마다 나타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환자는 이런 특정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공격할 수 있는 그 항암제가 공격할 수 있는 인자가 많은데 어떤 환자는 그게 별로 안 나타나서 먹어도 이런 약을 먹어도 이걸 공격할 수 있는 인자 자체가 많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자가 많이 나타난 환자한테는 반응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환자한테는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성이 또 생길 수 있는 거. 암세포들이 되게 똑똑한 게 어, 내가 이 혈관을 통해서 밥을 계속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경로가 차단되잖아요. 영양분을 자기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면 다른 경로를 만드는 거예요. 기름기를 막 땅굴을 파가지고 다른 길을 또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결국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로를 만들어 버리면 얘는 이미 이거가 아닌 다른 걸로 영향을 받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 먹던 약이 나중에는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고 또 조금 비쌀 수 있다라는 거고 개발 같은 거는 이 표적 항암제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표적을 찾아야지 이거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할 텐데 이 표적을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발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뭐 이런 표적 치료제의 한계이다라는 정도 알고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는 이제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거나 또는 면역 억제 물질, 이제 암세포에서 분비하는 면역 억제 물질을 억제시키는 거를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 암세포가 이제 저희 몸에 있는 면역 그 반응을 회피하거나 억제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뮤셀 A씨는 여기에서 면역세포 치료제잖아요. 저희 T셀, CIK, CTL 이두 가지 세포가 합쳐진 거니까 저희 면역세포예요. 면역세포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를 하는 거니까 저희 면역항암제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면역항암제는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 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뭐 저희는 세포 매개 면역에 해당이 되겠죠. 저희는 카티는 다른 이제 치료지만 저희는 세포 매개 면역. 그러니까 저희는 세포로 치료를 하잖아요. 그 환자의 세포를 뽑아내서 면역세포를 뽑아내서 증식시켜서 다시 투여를 해서 그 세포로 치료하는 거잖아요. 세포 매개 면역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민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치료제가 여기서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어렵긴 하시지만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 대표적으로 안티 CTLA4랑 안티 PD1, 안티 PDL1이라는 약제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기전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저희 몸에 있는 T셀들은 군대예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모이는 군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도 어딘가에서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네 공격해. 너네 누구 공격해. 하고 훈련을 누군가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도 하고. 근데 이런 이제 안티 CTLA4의 역할은 수지장 세포가 이런 교관, 그러니까 저희 T셀을 훈련시키고 명령을 하는 게 이 교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교관들이 T세포를 훈련시키고 육성, 훈련시키고 이제 명령도 시키고 하는 과정을
하게 하는 게 anti-CTLA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관이 T셀들을 훈련시키고 막 양성하는 과정을 anti-CTLA 포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T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훈련받은 T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군인들 많은 군대에 이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훈련받은 애들, 양성된 애들. 얘네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하는 게 anti-PD-1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각 약제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치도 많이 쓰는 거죠. 왜냐면 훈련을 군인을 훈련을 잘 시키고 나서 이 훈련된 애들이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되니까 먼저 이 얘네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약과 그리고 이 군인들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약을 같이 쓰면 시너지가 나잖아요. 훈련시키고 공격하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약제는 잘 쓰이겠죠. 효과들이겠죠. 같이 쓰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CTLA랑 PD-1, 안티 PD-1 약제는 자주 이제 병용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전이 이렇게 다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암세포에 PDL1이라는 리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리셉터가 아니라 얘는 이제 PDL1이라는 뭐 이제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 T셀 군인들은 약간 이렇게 저희 쌀보리 하잖아요. 이러고 다니거든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쌀보리 하는 거 받으려고 손을 이렇게 보자기 모양으로 하고 다니는데 암세포들이 여기다가 PDL1이라는 물질을 끼워버려요. 그럼 이게 딱 붙잖아요. 그러면 이 T셀이 암세포를 못 잡아먹어요. 네. 그러니까 T셀이 이 PDL1이랑 결합을 해버리면 T셀이 암세포를 공격해야 되는데 못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 T셀들이 이렇게 펼치고 다니는 부분에 암세포의 PDL1이 결합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어, 아까 말씀드린 안티 PD-1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꺼번에 질문해요. 네. 네. 이게 헷갈리시겠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음, 제가 반대로 아니다. 틀린 건 아닌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안티 PD-L1이라는 것도 있고, 좀 어렵다. 안티 PD-L1이라는 게 있고, 안티 PD-1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이거를 인식하려면 이게 암세포에 있다고 했잖아요. PD-L1이 암세포에 있고 PD-1이 T셀에 있어요. 근데 T세포가 이제 암세포를 인식하게 하는 약간 여권 같은 거 있잖아요. 신분증 같은 거. 이거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L1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음,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맞기는 한데 여기 PDL1에 얘가 암세포랑 결합하면 안 된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T세포에 있는 이 보자기에 다른 걸 끼워놔도 좋고 그죠? 음, 좀 어려우시죠? 네. 이게 암세포, 이게 T세포예요. 얘가 보자기가 여기 있어요. 얘는 덩어리를 달고 있어요. 이거 두 개가 PDL1이랑 PD1 두 개 결합하지 않게 하려면 얘가 두 개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붙으면 얘가 얘를 공격 못해요. 이제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랑 이제 붙지 못하게 하려면
T세포에 있는 PD1을 막거나 다른 걸로 또는 암세포에 있는 PDL1을 다른 걸로 결합시켜 놓거나 그럼 이 두 개가 못 붙겠죠. 그래서 암세포에 있는 PDL1을 막아주는 게 안티-PD1, PDL1이고요. 아, 네. 네. 그리고 T세포에 있는 PD1을 이 보자기에 다른 걸 끼워놔주는 게 그게 안티 PD1.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얘네가 결합을 해버리면 얘가 얘를 공격을 네. 얘가 얘를 공격을 못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조금 잘못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얘네 둘이가 결합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암세포를 T셀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암세포가 나 너네 편이야 하고 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를 해버리는 거죠. 나 너네 편인데? 나 너네 세포인데? 나 정상인데? 이거 여건 봐.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게 결합을 해버리면. 네. 근데 결합을 못하도록 안티-PD1을 쓰거나 안티-PDL1을 써버리면 결합을 못하니까 얘가 뻥을 못 치는 거예요. 여건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민셀 C는 CIK 셀이랑 TCTL이 이제 두 가지의 T 세포가 이제 다른 기전으로 암세포를 공격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CIK는 이제 암세포에 MHC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제 MHC라는 게 있는데 이 MHC를 아까 저희 이제 인식하는 것처럼 MHC를 저희 T셀이 인식을 해서 MHC 있다. 그럼 너 나랑 결합하지. 해가지고 결합해서 공격하는 거가 CT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런 MHC를 그래서 암세포들은 숨길 때도 있어요. 나 MHC 드러내고 있으니까 T셀들이 나를 인식해버리네? 날 죽이네? 그래서 MHC를 숨겨놔야겠네? 그래서 숨겨놔요. 근데도 이제 CIK 셀이라는 거는 MHC가 드러나 있지 않아도 이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있는 NKG라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있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분자들이. 그런 단백 물질들을 이식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슬씨도 이 두 가지 T셀을 통해서 MHC를 인식해서 대놓고 공격하기도 하지만 암세포가 MHC 있으니까 얘가 나를 인식해서 죽이네 해가지고 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단백물질을 인식을 해서 저거 보통 암세포한테 있던데? 쟤 죽이자 하고 공격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전으로 이제 암세포를 죽이니까 어, 이제 암세포들이 면역을 좀 회피를 하더라도 MHC를 숨기더라도 죽일 수 있는 거죠. 효과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나중에 또 이민 베이직에도 아마 나왔을 건데 네. 그쵸. 네. 나왔을 텐데 네, 이민 베이직 다시 한번 쭉 보시면은 그거는 조금 더 이민스레일 씨에 대한 기전에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항암제를 1, 2, 3세대 세 가지 항암제를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딱 특징적으로 봤을 때 한 페이지를 정리를 하면 이래요. 원래 이제 세포들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면 세포 분열을 하고 성장, 그리고 세포 사멸을 해서 이제 개수를 맞춰서 이제 세포 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빠르게 균열하는 이제 세포들을 공격을 해서 죽이는 게 세포 독성 항암제.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거는 뭐 피부가 벗겨지거나 입이 헐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이런 거고 그게 아닌 뭐 이제 결국에는 세포 계속 살아 성장해 이것만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성장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신호만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애들 그러거나 아니면은 얘네가 혈관을 끌어와가지고 다른 애들 밥 먹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밥 먹으려고 밥집을 옆에 다 갖다 밥솥을 내 옆에 놔두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이제 타겟해서 막는 게 타겟 치료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결국에는 성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장에 고장난 걸 고쳐버리거나, 다 막아버리거나, 또는 성장하려고 밥줄을 가지고 오려는 거를 차단해버리거나, 성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대체 경로가 생겨서 내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이제 또 혈관내성 억제제 같은 경우는 저희 몸의 다른 혈관들에 대한 탄성도 좀 낮아져가지고 고혈압 같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3세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자꾸 공격당하니까 이런 몸에 있는 면역 반응 자체를 회피하거나 억제를 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게 면역항암제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위장술하거나 면역 억제하는 거를 이제 공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대신 이게 이 면역 반응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가끔 우리 몸에 특정 면역을 너무 과하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면역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또 저희 몸 내에서도 면역관이 너무 심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 네. 어,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과하게 하면 또 여러 가지 증상이 또 나타나게 되고, 뭐 발열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1, 2, 3세대 항암제들은, 이런,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각 항암제 내에서의 약제들끼리도 기전이 다르기도 하고, 그죠? 아까 CTLA랑 PD1, PDL1도 다르고, 그죠? 근데, 또 이 1, 2, 3세대의 치료 기전에 대한 부분들도 다르잖아요. 타겟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이제 항암제들은 다 기전이 다른 여러 가지 항암제들을 조합해서 치료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근데 이제 같은 세대보다도 다른 세대의 항암제들이 확실한 이제 기전이 다르잖아요. 약물이 작용하는 기전이 달라서, 어, 보통 이제 1세대와 3세대, 2세대와 3세대 이 병용을 해가지고 많이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를 직접 공격도 하면서 암세포를 공격하면서 이 암세포가 또 면역을 회피하거나 이제 억제하는 부분들도 같이 작용을 하면 직접 공격도 하고 얘가 도망가는 경로도 차단해버리면 나가놓고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둬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효과적이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말했나요? 아니,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렵죠?